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내비게이션에 적용하고 있다. 모으는 데이터가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양이 꽤 나갈 것 같다. 한 250원에서 300원 정도.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유튜브 유료화 시도, 돈 내고 보는 뮤직비디오 추진. 뮤직비디오 자체를 보는 데가 모든 것이 유료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새로운 IT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을 소개하는 T트렌드. 차 기자님을 저랑 같이 동일시하거나 그런 거 굉장히 지향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서정일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저만 해도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고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활용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내비게이션과 IT 어떻게 만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오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갑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팀장님, 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내비게이션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되면서 네. 기존에 있던 이 단말기 형태의 내비게이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라. 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이게 보니까 뭐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내비게이션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단말기, 그 1세대는 그 차량용인 보통 저희가 7인치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디바이스에서 최근에는 그 스마트폰에서 모든 거를 아우르는 그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진화를 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2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미래에는 3세대는 뭐 그 안경이나 뭐 구글 글래스나 아니면은 그 시계에서 네.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그런 내비게이션까지 곧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로 안내에 대한 부분, 1세대는 단순하게 그 최단 거리만을 찾아줬었죠. 여기서 예, 직선으로 쫙 A지점에서 꺼서 B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기가 막히는지 어떤지 관심 없고 가장 짧은 거리만 안내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세대는 거기에서 교통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조금 돌더라도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길. 뭐 최근에는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정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3세대는 그 내비게이션이 적정하게 분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교통의 흐름도 분산시켜 줄 그렇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단말기형 내비게이션이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거겠죠. 스마트폰. 모든 스마트폰에 다 GPS가 들어있으니까 기계적으로는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단말기가 다 보급이 된 거고, 스마트폰 한 대면은 이제 별도의 이제 그 비용 지출 없이 바로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의 등장이 가장 큰 그 기여 요소라고. 그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7인치 내비게이션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도 보고 내비게이션도 쓰고 화면도 나눌 수가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듀얼 펑션이 가능했고요. 지도에서 내 위치를 보면서 내가 어디서 우회전을 해야 되고 어디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도상에서 그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좀 좋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폰 대비 7인치 내비게이션은 화면이 훨씬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그 시인성이 그 7인치 내비게이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들 네. 이런 게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티맵, 그리고 KT들은 올레내비 올레 내비. 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LG U+도 그 U+ 내비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통신사 서비스 외에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고 계신 김기사라는 네. 서비스가 있고, 그 외에 그 일반 그 7인치 내비게이션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시장으로 자꾸 이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비게이션 어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사들은 다 내비게이션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통신사들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그냥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요금제랑 결합해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맞아요. 예.
최근 들어서 주목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내비게이션에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네, 사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이 모으는 데이터가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또 그래요? 파워풀하고요. 그래서 그 이를테면 명절 때, 네. 뭐 추석이나 설날, 뭐 당일날, 하루 전날, 뭐 하루 후 그럴 때 어느 구간이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데이터를 미리 이제 오픈을 해서 예측해서 예측. 알려줄 수 있고 요 기간은 요 시간대에 이 구간은 피해 가세요 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데이터 속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고 네. 뭐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올해 어린이날 전날과 5월 4일과 5월 5일에만 그때 연휴였습니다. 네. 연휴였는데 5월 4일에 그 목적지 선호하는 목적지 랭킹과 5월 5일에 그 이용자들이 많이 간 목적지 랭킹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5월 4일 날은 그 쇼핑센터, 쇼핑몰이 목적지의 상위에 있었고요. 5월 5일 날은 그 놀이공원이 상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도 5월 4일 날은 선물 사시느라고 다 쇼핑센터를 많이 갔던 것 같고, 그렇네요. 5월 5일 날은 이제 선물 다 사줬으니까 또 이제 또 어디 놀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놀이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셔가지고. 야, 정말 그 데이터를 이제 들으면서 느끼는 게 5월 5일은 연휴가 되면 안 되겠구나. 네. 하루만 그냥 쉬자. 이렇게 되겠네요.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과연 쇼핑몰이 1등을 할지 아니면 놀이공원이 1등을 할지. 네. 네. 분산되겠네요. 예. 예. 자, 그런데 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하더란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빅데이터의 어떤 그 특정 차량들에게 뭔가를 심어 놓는다라는 네. 얘기를 하던데 어떤 개념입니까? 티맵에서 가장 이용자들한테 높은 밸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해 드리자라는 거고요.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해 드리기 위해서는 그 가고자 하는 그 경로에 교통 정보가 다 수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교통 정보를 단순하게 뭐 택시나 뭐 화물차나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들만 가지고 그 운행하는 속도의 교통 정보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실질적으로 티맵을 통해서 그 주행을 하고 계시는 네.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까지도 다 교통 정보를 반영을 합니다. 티맵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티맵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100만 명이 조금 넘으시는데 네. 그분들의 이제 위치 정보가 다 교통 정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길 안내를 제공하다 보니까 조금 도착 예측 시간이 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이제 교통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면 이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양이 꽤 나갈 것 같다. 이 돈도 많이 나갈 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서울역에서 부산역 기준으로 460kB 금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한 250원에서 3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번 최초의 경례를 받을 때 그렇고 예. 그것을 이제 교통 상황이 바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종량으로 서비스를 쓰시면서 계속 재탐색을 누르시게 되면은 좀 요금 폭탄을 받으실 수도 있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한번 누를 때마다 어쨌든 몇백 원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예. 한 번 누를 때만 몇백원 수준인데 예. 새로운 경로가 다시 내려왔을 때 예. 경로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탐색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그 서버에서 한번 보거든요. 이 사람 바꿔줘야 되겠네. 네. 라고 할 때는 다시 내리는데 그냥 이 길로 계속 가야 되겠다. 변한 게 없다. 그러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괄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한 번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250원에서 300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이게 내비게이션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무슨 예술도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뭐 T로보라는 네. 별도의 어떤 그 차량에다가 그 점들을 찍을 수 있는 예. 이 장치를 만들어서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간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보니까 그게 나름대로 좀 약간 추상적인 예술 작품이긴 한데 예쁘더라. 예. 예.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그 그림이 나오더라라는 예. 거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나오고 좀 재밌는 부분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예. 자, 그 국내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사실 네.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좀 이제 제 느낌이 그런데 외국에서 제가 내비게이션 가지고 뭐가 주목받는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이 예. 외국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도 뭐 일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가민이나 탐탐이나 이런 글로벌 탑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아, 있군요. 예, 그럼요. 예, 그런 내비게이션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서도 뭐 최근에 이제 구글도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고 애플도 그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웨이즈라고 얼마 전에 이제 구글에 인수가 됐는데 그 업체에서도 이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 굳이 내비게이션의 어떤 그 경쟁력 발전 단계로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쪽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앞서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내비게이션이 이제 앞으로 네, 우리가 어디까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실제적으로 보통 저희가 그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증강 AR이라고 현실이요? 얘기를 하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는 앞에 보여지면은 실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선으로 이쪽 길로 들어가세요. 예. 라고 그려주는 거죠. 그런 식의 그 증강현실을 이용한 내비게이션이 실제로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어떻게 우리 죽기 전에 가능할까요? 아직 살 날이 많아서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소셜 플랫폼 속에서 재미있는 이슈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소셜리티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관련된 네. 그런 논란 그런 게 있었죠. 일단 그 콘텐츠를 유료화하겠다.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는데 어떤 이게 뭐 전말이 뭡니까? 이번 이슈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사용자가 일정 비용을 내면 현재 영상을 보기 전에 광고를 봐야 되는 유튜브 내의 뮤직비디오에 한해서요. 광고 없이 볼 수 있게 되고 또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나의 디바이스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뉴스가 처음에 이제 10월 25일 날 미국 LA 타임즈에서 나왔는데요. 연말부터 이러한 유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관련 음반 업체들과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유튜브 측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콘텐츠가 다 유료화가 되는 것이냐 이런 느낌을 받게 됐을까요? 이번에 가장 많이 RT된 내용의 제목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유튜브 유료화 시동, 돈 내고 보는 뮤직비디오 추진. 이라는 게 이제 이번에 가장 많이 RT되었던 기사인데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당연히 유튜브 자체가 유료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뮤직비디오 자체를 보는 데가 모든 것이 유료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광고를 지금 보는 광고를 이제 안 보고 넘기거나 다운로드를 받는데 일부 유료로 하는 일종의 옵션 같은 서비스인데요. 아, 네, 그런 서비스를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 마치 유튜브 전체가 유료화되는 것 마냥 이제 그런 헤드라인이나 내용들을 뽑아서 그거를 본 이제 사용자들이 유료화라는 단어를 보고 이제 이러한 유료 서비스는 말도 안 된다, 이거 반칙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 유료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거 유튜브 전체가 유료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 그리고 그것이 더 커져서 이러다가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OS 자체도 유료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소문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진 현상이 이번에 나타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사용자들은 아니다, 이것이 신호탄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유튜브가 전체적으로 유료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의 의견들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이번에 좀 크게 나왔는지는 또 그 유료화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유료화가 나온 것이 바로 유튜브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제 유튜브 사용자가 아시다시피 10억 명이 넘었습니다. 아, 10억 명이요? 네, 엄청난 숫자잖아요. 이제 그 엄청난 회원 수가 기존에 있는 유료 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유튜브의 일부 서비스는
이 유료 개념으로 되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네, 지난 5월부터는 이종 격투기인 UFC나 아니면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인 세사미 스트리트를 포함한 이 소규모 컨텐츠들이 월 이제 구독료로 1달러에서 10달러 수준을 내고 방송을 볼 수 있게 가입형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또한 이제 국내에서도 영화 콘텐츠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 유료 서비스들도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유튜브에서는 이미 저작권이 명확하게 있는 유료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면서 이제 생산자들에게 이제 비용을 돌려주고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허. 그러면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차 기자님, 그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를 많이 기록한 영상이 뭔지 아시나요?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그렇죠. 예, 예. 강남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강남 스타일의 그 조회수가 18억 회입니다. 18억 회. 회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의 1위부터 30위까지가 모두 뮤직비디오입니다. 아, 1위부터 30위까지가 다 뮤직비디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유튜브에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히 뮤직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콘텐츠에서 추가적인 프리미엄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수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옵션 서비스로 음악, 특히 이 뮤직비디오 서비스에 집중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찾아봤더니 뮤직비디오 말고 진짜 음원을 유료로 서비스하는 그것도 있다면서요. 네. 구글 플레이 뮤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음원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이미 외국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소셜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 플레이 뮤직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관련 글이나 관련 행보들이 소셜상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내 서비스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향후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유튜브의 어떤 그 뮤직비디오의 일부 유료화 이게 된다면 어떻게 그 다운로드를 많이 받을 것 같나요? 대부분의 의견은 이번에 알려진 정도의 서비스의 유료화로는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은 의견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나온 서비스 외에도 다른 것들이 분명히 플러스가 돼서 아까 말한 뭐 구글과 유튜브의 결합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형태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이 서비스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들이 지배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새로운 서비스들, 특히 프리미엄 사용자들을 위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유튜브에서 11월 3일 날 최초로 유튜브 뮤직 어워드라는 이제 새로운 이벤트를 마련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유튜브 사용자들이 그 사랑을 했었던 아티스트나 음악들을 이제 선정하는 최초의 이제 유튜브 대규모의 축제인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그 공연의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행사와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 이 전 세계 음악 시장 또 전 세계 음원 시장, 뮤직비디오 시장에 이제는 꼭 예전에 MTV와 같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제는 유튜브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탄적인 이제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 있는 이제 어떻게 과연 이 유튜브에서 또 구글에서 이러한 음원 서비스 또 뮤직비디오 서비스들을 유료화해 나갈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보면서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뭐 기대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소비자들에게, 이용자들에게 뭔가 배신감을 안겨준다면 네. 바로 그들은 떠날 수도 있다는 점을 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뭐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근데 이 말이죠, 저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는데 이 전자펜이 하나 없네요. 아, 네. 이 제가 드릴까요? 근데 제가 받을 수도 있을 것 댓글을 같은데. 쓰세요. 예, 티타임에 댓글을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전자펜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만나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IT 이슈를 정리하는 위클리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위클리티 저와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이버가 운영하는 SNS 서비스 미투데이가 내년 6월 30일 종료된다고 합니다. 한때 주간 방문자 수에서 트위터를 앞서기도 한 미투데이는 현재 월간 페이지 뷰에서 페이스북의 4%대 정도로 사용자가 감소하며 사실상 운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에 요즘 네이트 C로그에 이어 네이버의 미투데이까지 잇단 폐업 속에 미투데이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국산 SNS 중에선 가장 많은 이용자를 모았기 때문인데요. 싸이월드로 SNS의 초기 모델을 주도했던 우리 IT 업계가 지금은 페이스북 등에 쫓기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산 SNS의 침몰, 누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디스플레이에 이어 메모리까지 휘어집니다. 정말 요즘 세상은 신기한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프트혁신소재연구센터 김태욱 박사팀은 휘어지고 비틀어지는 64비트 메모리 어레이 소자 구현에 성공했습니다. 휘어지는 상황에서도 데이터 저장, 삭제 기능이 구현되기 때문에 입는 컴퓨터 개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기술에 이어 메모리와 같은 부품 역시 휘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진정한 입는 컴퓨터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가 본격적으로 휘어지게 됐을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에 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기본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만 무려 44개. 어마어마한데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최신 스마트폰 4개 기종에서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앱을 제외하고 기본 탑재된 앱이 스마트폰 한 대당 평균 44개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종별로는 갤럭시 S4가 38개에서 54개, 갤럭시 노트 3가 46개에서 58개, 옵티머스 G2가 33개에서 49개의 앱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었고, 통신사별로는 SKT가 23개에서 26개로 기본 탑재 앱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앱은 갤럭시 노트 3를 제외하고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삭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지금도 소비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 판매, 유통 담당 여러분들에게 소비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혹시 여전히 고마운 바보 고객님?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새로운 IT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을 소개하는 T트렌드 김진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말이죠. 이 모바일 결제를 주제로 해서 이 좀 아이템들을 좀 소개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첫 번째 어떤 아이템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플린트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포스 기기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가 될 수 있는, 모바일 결제가 될 수 있는 아, 그래요? 노점에서 길거리에서 예를 들면 물건을 팔거나 특정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맹점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조회기를 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유선망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 결제만 이제 허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소비자들도 길거리 가다가 뭐 떡볶이 하나 진짜 먹고 싶은데 자기 현금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신용카드는 있고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충족되지 않은 니즈를 딱 찔러서 네. 나온 하나의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이 서비스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 카메라 폰으로 아이폰의 카메라가 점주가 이제 사용자 신용카드를 스캔하는 거죠. 스캔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인식하고 고객은 사인만 하면 돼요. 여기 영수증이 이제 이메일로 보내줘요. 고객 이메일로 이제 보내줍니다. 자, 수익 모델은요? 수익 모델은 결국 뭐 여기 모바일 페이먼트 이제 결제 사업자니까 네. 수수료를 수수료? 받죠. 예, 점주로부터 이제 1.9%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있는 걸로 현재 조사는 되었는데 그렇군요. 자, 이 뭐 들어보니까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뭐 대학가라든지 특정 어떤 이 집단들이 모여 있는 이런 쪽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네.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한국에 이런 모델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가의 이제 이런 소상공인이나 노점상들이 물론 현금 결제 이외에 다른 것을 꺼려하긴 하지만 오히려 특정 가맹점에서 이걸 쓰는 것으로 또 구전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말씀하신 떡볶이 하나 먹기 위해서 떡볶이 정말 먹고 싶은데
지갑을 현금이 없어. 열었더니 지갑을 돈이 없네. 돈이 없어. 그래서 참 못 먹는 그런 아쉬운 경우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그런 뭐 잠재적 보안이나 이런 문제로, 문제들이 네. 좀 더 이렇게 좀 잘 만들어서 잘 다듬어져서 된다면 한번 뭐 적용해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두 번째 아이템은 사실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라는데 어떤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페이먼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고 네. 실제로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긴 하죠. 개인의 어떤 그 자금 현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레벨. 예. 이 그동안 이 자금 관리 일종의 그 가계부 같은 거죠. 아주 간편한 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초 등록할 때 개인 은행 계좌와 네. 신용카드를 연동하면 자동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어떤 항목에서 지출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네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어떤 항목으로 많이 썼는지를 그래프로 인포그래피컬하게 새로운 데이터로 이제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이제 자기의 이제 흐름, 자금 흐름에 대한 현황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모바일로 자금 현황을 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이 레벨은 이게 얘네가 이제 표방하는 가치 명제가 더 리얼타임 머니미터예요. 머니미터. 한국말로 해주세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실시간 이제 돈 계산기? 그러니까 미터기 있잖아요. 미터기. 주유소에 있는 미터기처럼 네가 쓰는 지출 항목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부가가치를 노리는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인 거죠. 뭐 다들 빅데이터 하는데 빅데이터의 사실 핵심은 가비지 데이터가 많은 게 빅데이터가 아니라 네. 밸류어블 데이터가 결국 빅데이터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데이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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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쓰레기 같은 데이터가 10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요. 결국 데이터가 가치 있느냐 없느냐 쌓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자칫하면 이제 제가 사용하는 어떤 그 지출 항목들이 이 업체에서 심하게 이제 말하면 보려면 볼 수 있다라는 거게 네, 되는데 이 사실 좀 우리가 이제 좀 비밀리에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님도 많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저는 이걸 지금 가면서 써보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차 기자님을 저랑 같이 동일시하거나 그런 거 굉장히 지향해 주시면 그렇군요.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거기는 뭡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 갔죠 제일? 네. 지난번에 거기 갔던데 거기 그 멘트는 좀 이상한 좀 쓰면 안 되겠다. 안 되겠네요. 가지도 않았어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 갔어? 예, 농담 한번 쳤는데 농담 생각 보니까 따라주다가. 예. 자,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서의 어떤 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모든 모바일 서비스나 웹 기반의 서비스들이 개인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썼을 때 네. 그만큼의 효용이 더 있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효용이 굉장히 베니핏, 코스트보다 베니핏이 굉장히 많은 그렇군요. 네네네. 서비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자신의 어떤 그 지출 그 패턴이 지출 행태가 정말 떳떳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떳떳하시죠? 네, 저는 이거 쓸 겁니다. 네. 자, 떳떳하신 걸로 알고 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한국어를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야기하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세계 굴지 IT 기업 회장이 한국을 왔다 갔죠. 왜 왔느냐? 이 사실 저도 좀 의문이 갈 정도로 약간 아리송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진정성을 담은 그런 방문, 진정성을 담은 정책이야말로 IT 발전에 아주 좋은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